자, 어떻게 규정을 만드느냐면 아버지가 2품 이상 관리일 경우에 서자는 정 3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얼자는 정 5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가 6품 이상이면, 그러니까 3품부터 6품 사이이면 서자는 정 4품까지, 얼자는 정 6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가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이면 서자는 정 5품까지, 얼자는 정 7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승진의 품계를 제한하는 거다 해가지고 한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한품 규정을 두어서 서자와 얼자의 승진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런 한품 규정 하나를 만들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서자와 얼자가 오르지 못하는 관직이 있다 해가지고 못 오르는 관직을 이렇게 금을 긋는 겁니다. 대개 어떤 관직이냐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관직, 다 오르고자 하는 관직, 그 관직을 거쳐야 승진할 수 있는 관직, 이걸 청요직이라고 해요. 청, 맑을 청자, 중요하다고 하는 요자 써가지고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돼 해가지고 이거는 관직 제한이에요. 품계 제한, 관직 제한 두 개를 두어서 서얼이 관리가 되더라도 적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과거응시를 금지하는 거예요. 과거응시. 자, 문과와 생원진사시 이걸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다만 무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많은 논의를 하다가 무과는 허용해 줘야지. 이래서 무과가 되는 쪽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기술관이 되는 잡과, 이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 서울 문제를 다루는 조선 관리들의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차별해야 돼 라고 하면서도 집에 자기 서자 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서자 얼자에 대해서 다 안 돼, 이걸 다 막을 수도 없는, 뭐랄까요, 공적으로는 서울을 차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적으로는 자기도 서울이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런 갈등을 계속하면서 이런 제한의 규정, 차별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한품 규정하고 관직 제한이에요. 과거응시 규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무너지기도 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해이해지고 하는데, 요 승진 제한하고 관직 제한은 조선 말까지 아주 엄하게 지켜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과거응시 제한하지 않아도 충분히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제한, 차별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자광. 네, 조선에 뭐 몇 대 간신 할 때 꼭 들어가는 이 유자광이 바로 얼자였어요. 아버지는 경주 부윤을 지낸 유규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그 집안의 천첩 최씨였습니다. 그래서 얼자가 되죠. 유자광은 과거응시가 이제 막혔으니까 갑사, 이거는 군인이에요. 조선의 아주 정예 군인입니다. 갑사로 벼슬길에 올라요. 그러다가 세조 때 일어난 이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세조 눈에 듭니다. 이러면서 모든 예외가 적용이 돼요. 자, 먼저 병조 정랑이라는 자리에 오르는데, 이 병조 정랑은 청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했던 관직 제한의 예외가 된 거죠. 그래서 서얼이 육조의 낭관에 임명된 것은 유자광이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실록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조가 온양으로 행차하는데 이걸 호종했어요. 그래서 온양에 가서 과거를 치르는데 이걸 온양 별시문과라고 하거든요. 이 시험을 치릅니다. 이거 과거니까 서얼이었던 유자광은 이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시험을 봐요. 게다가 장원급제까지 합니다. 장원급제하고 바로 병조 참지라고 하는 관직을 얻게 되는데 이게 정삼품이에요. 자, 이제 관직 한품 제한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남이의 모반을 고발하면서 일약 공신의 책봉이 되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관직에서 한번 오를 때마다 서얼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반대가 있는데 이걸 전부 국왕들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이겨내요. 1477년에 도총관이라고 하는 관직에 오를 때 왕하고 이 신하들이 이런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종이 왕일 때인데 도총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서얼이 도총관에 오르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뭐라고 하냐면 선왕께서 내 앞에 왕들이 이미 허락을 내서 일품 관직에 올라 있으니 나는 그냥 도총관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첩의 아들은 서자는 서얼은 다른 건 몰라도 의정부와 도총관만은 안 됩니다. 자, 이 관리들은 그것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 차별을 한다는 걸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데 성종이 그냥 임명을 해요. 자, 이렇게 올라간 유자광이 이제 무오사화를 일으키죠, 연산군 때. 그래서 조선의 간신으로 아주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건데 예외적인 얼자도 있었다. 유자광 얘기는 참 재밌고요. 마침 최근에 유자광 조선의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나와서 유자광 편 따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자광 같은 예외적인 얼자도 있었다. 그런데 보통의 서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의 서얼들이 일으킨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광해군 때 일어난 칠서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또는 개축옥사라고도 불리는 사건이고 이게 홍길동전의 소재가 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에요. 1613년 광해군 5년에 저기 문경 세제에서 강도들이 길 가는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강도 사건이에요. 산적들이 지나가는 사람 재물을 턴 이런 사건인데 이게 일파만파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강도들을 잡아서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영의정을 지냈던 박순의 서자 박응서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7명이 모두 서얼이었어요. 이 서얼이 꼭 7명 왜 수를 채웠냐면 중림칠현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그 고사를 갖다가 7명이 무리 도적대를 만든 거예요. 중림칠현을 자처하면서 서로 어울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광해군이 대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얼들이 볼 때는 아 우리하고 같은 처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이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부됩니다. 광해군이 뭐 내가 서얼이지만 내가 왕실의 서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서얼들을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겠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비뚤어질 테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적질을 하기로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경세제의 이 은 수백냥 강탈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서얼들이 일으킨 강도 사건 이렇게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일파만파 커집니다. 왜냐하면 광해군 초년에 전국이 아주 복잡했어요. 광해군이 임진왜란때 갑자기 세자가 됐는데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영창대군이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건 알고 계실 텐데 이때 광해군을 계속 지지한 사람들을 대북이라고 했어요. 북인 가운데 대북인 거예요. 그런데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즉위하니까 대북이 이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려고 일을 꾸몄는데 일을 꾸미는 사람들 눈에 바로 이 칠서가 일으킨 이 강도 사건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 강도들을 데려다 놓고
아마 모진 고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해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박응서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명나라 사신을 공격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에 반란을 일으켜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조작한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창대군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생모죠. 인목대비를 유폐해요. 이게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해가지고 광해군을 쫓아내는 인조 반정의 구실이 된 거죠. 권력에 취한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무슨 일인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졌을 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는 사건인데요. 동시에 영의정이었던 이덕형, 좌의정이었던 이항복, 서인, 남인이 전부 축출이 되고 대북이 권력을 독점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파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허균이 이때 이 사람들을 알고 지냈어요. 이 사람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여기에 빙의해서 쓴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인 거죠. 그러니 홍길동전에는 서얼이 너무 불쌍해, 이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리게 됐겠죠.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 서얼은 불쌍해, 이렇게 아마 공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뭔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가 중종반정 이후에 중종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조광조가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